히타치가 최근 주가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일본 시총 4위에 올라섰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일본 제조업 역사상 최악의 적자를 찍으며 사실상 파산 직전까지 갔던 회사였죠. 가전사업부를 통째로 팔아야 한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위태로웠던 거대 기업이 지금은 글로벌 인프라 시장을 주름잡는 최강자로 돌아왔거든요. 망해가던 공룡 기업이 어떻게 이런 반전 드라마를 쓸 수 있었는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의 모든 과정을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히타치의 시작은 1910년 일본 이바라기 현의 한 광산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광산에서 일하던 엘리트 엔지니어 오다이라 나미헤이는 매일같이 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죠. 유럽에서 수입한 고가의 채굴 기계들이 수시로 고장나는데 부품 하나 교체하려면 몇 달씩 배를 타고 와야 했거든요. 기계가 서면 광산 전체가 멈춰섰고 그 손실은 고스란히 회사의 적자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오다이라는 결심했죠. 차라리 내가 직접 고치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광산 한쪽 구석에 작은 수리 공장을 차린 게 히타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망가진 모터나 펌프를 땜질하는 수준이었지만 오다이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수리하다 보니 설계 원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아예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게 낫겠다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직접 모터를 설계하고 제작하기 시작했죠. 이게 먹혀들었어요. 일본 내 다른 광산과 공장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히타치가 만든 모터는 유럽산보다 저렴하면서도 현장 맞춤형이라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기서 승부수를 던져 변압기와 발전기 생산까지 손을 뻗었고 이게 대박이 났죠. 결정적 기회는 1914년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서 유럽에서 기계 수입이 완전히 끊겼거든요. 일본 기업들은 당장 돌릴 설비가 없어 패닉에 빠졌고 유일한 대안은 히타치뿐이었습니다. 주문이 폭주하면서 히타치는 단숨에 일본 전기기계 산업의 상징이 되었죠. 기술 자립이라는 오다이라의 꿈이 시대의 필요와 맞아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히타치는 성장 과정에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1930년대부터 일제 군국주의의 핵심 협력 기업이 되었거든요. 전투기 부품, 군함용 터빈, 탄약 제조 설비까지 일본 제국의 침략 전쟁을 뒷받침하는 온갖 군수품을 쏟아냈죠. 조선과 중국에서 강제징용된 노동자들이 히타치 공장에서 혹독하게 일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기술력이 뛰어났던 만큼 전쟁 범죄에 가담한 깊이도 그만큼 컸던 겁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히타치에게 돌아온 건 냉혹한 심판이었어요. 연합군은 히타치를 전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자산 대부분을 모수했습니다. 폭격으로 주요 공장들은 잿더미가 됐고 남은 시설마저 19개 회사로 강제 쪼개졌죠.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100년 기업의 꿈은 여기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5년 뒤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은 일본을 아시아 반공전선의 병참기지로 활용하기 시작했거든요. 전쟁 물자 조달과 전후 복구 사업 수요가 폭발했고 갑자기 공장을 돌릴 기업이 필요해진 겁니다. 미국은 태도를 180도 바꾸어 히타치를 다시 살렸어요. 쪼개졌던 회사들을 재결합하도록 허용했고 오히려 복구 사업 자금까지 쏟아부었죠. 히타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파괴된 도로와 철도를 복구할 건설 장비, 끊긴 전력망을 되살릴 발전기와 변압기를 집중 생산했어요.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 또다시 부활의 발판을 마련한 겁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였죠. 1950년대 중반, 전쟁의 상처에서 벗어난 일본 가정들은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은 삶, 더 편한 일상이었죠. 히타치는 바로 그 지점을 공략했어요. 오랜 모터 기술을 가전제품에 접목시킨 겁니다. 1956년 일본 최초의 전자동 세탁기를 내놓았거든요. 그전까지 일본 주부들은 손빨래나 수동탈수기로 하루 종일 빨래와 씨름해야 했는데 버튼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니까 난리가 났죠. 동네마다 히타치 세탁기 앞에 구경꾼들이 모여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냉장고와 TV까지 연달아 히트시키면서 이른바 가전 3종신기 열풍을 주도했습니다. 당시에 일본에서 이 세 가지를 집에 갖추면 중산층 인증이었거든요. 히타치는 소니, 파나소닉과 함께 일본 가전 3강 체제를 완성했죠. 집집마다 히타치 로고가 박힌 제품 하나씩은 있을 정도로 국민 브랜드가 된 겁니다. 그런데 히타치의 진짜 저력은 따로 있었습니다. 가전으로 돈을 벌면서도 뒤에서는 엄청난 사회 인프라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1960년 세계 최초로 전산화된 열차 좌석 예약 시스템을 만들어냈어요.
지금이야 당연하지만 당시엔 혁명이었죠. 그리고 4년 뒤 1964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신칸센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합니다. 고속열차 제작은 물론이고 운행 제어 시스템까지 통째로 만들어냈죠. 이 기술력이 훗날 히타치가 전 세계 철도 시장을 제패하는 결정적 무기가 됩니다. 70년대와 80년대, 히타치는 그야말로 승승장구했습니다. 반도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메모리 칩을 만들면 만드는 족족 팔려나갔고 메인프레임 컴퓨터 사업도 대박이었거든요. 돈이 넘쳐났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어요. 히타치 경영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기술력이면 뭐든 다 할 수 있어. 안 되는 게 없잖아? 그래서 손대는 사업마다 자회사를 만들어댔어요. 가전, 반도체, 컴퓨터, 건설 장비, 철도, 발전소, 화학, 의료기기까지 문어발식 확장이 시작된 겁니다. 당시 글로벌 대기업들의 롤모델이 있었어요. 미국의 GE와 독일의 지멘스였죠. 이 회사들은 수백 개의 사업부를 거느리면서도 잘만 굴러가고 있었거든요. 히타치도 똑같이 하면 되겠다 싶었던 겁니다. 실제로 한동안은 먹혔어요. 어떤 사업부가 부진해도 잘 나가는 다른 사업부가 메워주니까 전체적으로는 흑자였죠.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독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반도체 부문이 엄청난 돈을 벌어오는데 그 이익이 적자 나는 가전 부문을 살리는 데 쓰이는 거예요. 반도체 직원들 입장에선 황당하죠. 자기들이 피땀 흘려본 돈이 경쟁력도 없는 다른 부서 적자 메우는 데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 전체 수익률은 계속 떨어졌어요. 잘하는 애들이 못하는 애들 업고 가는 구조가 고착화된 거죠. 더 심각한 건 중복 투자였습니다. 자회사마다 독립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A 사업부도 AI 연구하고 B 사업부도 AI 연구하고 같은 기술을 여러 팀이 따로따로 개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거대해진 조직은 느려지기까지 했어요. 시장이 급변해도 의사결정에만 몇 달씩 걸리는 공룡병이 생긴 겁니다. 1985년 히타치를 포함한 일본 제조업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플라자 합의였죠. 미국 주도로 선진국들이 모여서 엔화 가치를 강제로 끌어올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엔화가 2배 가까이 뛰어버렸어요. 무슨 뜻이냐면 어제까지 100달러에 팔던 히타치 제품이 오늘부터는 200달러를 받아야 본전이라는 거죠. 수출 경쟁력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겁니다. 그 틈을 누가 파고들었을까요? 바로 한국과 대만이었습니다. 삼성, LG, TSMC 같은 회사들이 히타치보다 훨씬 싼 가격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쏟아내기 시작했거든요. 기술 격차도 빠르게 좁혀지고 있었고요. 히타치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하던 D램 메모리 사업이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90년대 말이 되자 한국 기업들이 1위를 차지했고 히타치는 5위권 닥구로 밀려났죠.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대한 손실이 쌓여갔어요. 가전 시장은 더 비참했습니다.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는데 히타치는 아날로그 기술에 매달려 있었거든요. MP3가 대세가 되는데 카세트 테이프 기술 개성하고 스마트폰 시대가 오는데 2G폰 업그레이드하고 있던 거예요. 중국 저가 제품한테는 가격에서 밀렸고 애플이나 삼성한테는 혁신에서 밀렸죠.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간 쌓인 문제들이 한꺼번에 폭발한 게 2008년이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세계 경제가 얼어붙었거든요. 주문이 끊기고 재고가 쌓였습니다. 2009년 3월 결산 발표날 일본 언론이 발칵 뒤집혔어요. 히타치가 7,873억 엔, 우리 돈으로 약 8조 원이 넘는 적자를 냈다고 발표한 겁니다. 회사가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히타치 이사회는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사가 정말로 망할 수도 있다는 공포가 경영진을 지배했거든요. 그들이 내린 결론은 파격적이었어요. 이미 자회사 회장으로 물러나 있던 가와무라 타카시를 다시 끌어올린 겁니다. 회장 겸 사장이라는 전권을 주면서 말이죠. 당신 마음대로 해보시오. 우리는 더 이상 방법을 모르겠소. 이런 심정이었던 겁니다. 가와무라가 본 히타치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는 첫 임원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습니다. 배를 살리려면 짐을 버려야 해요. 무거운 짐부터 바다에 던져야 합니다. 임원들은 술렁였죠. 히타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부정하는 거냐고 반발했어요. 하지만 가와무라는 단호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수익을 못 내는 사업은 성역이 될 수 없어요. 구조정의 칼날은 예상보다 훨씬 날카로웠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게 TV 사업이었어요. 히타치 하면 가전 아닙니까? 그중에서도 TV는 히타치의 얼굴이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가와무라는 평면 TV 자체를 생산을 중단해버렸어요.
대신 중국 업체한테 OEM을 맡긴 겁니다. 히타치 로고만 붙이고 실제로는 남이 만든 걸 파는 거죠. 사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직접 만들던 제품을 왜 남한테 맡깁니까? 히타치의 자존심은 어떻게 됩니까? 항의가 쏟아졌어요. 하지만 가와무라의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자존심으로 월급 줄 수 있습니까? TV 만들 때마다 적자인데 그걸 계속하는 게 진짜 자존심입니까? 경영진은 할 말을 잃었죠. 이 사건은 대내외에 강렬한 메시지를 던졌어요. 히타치가 진짜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TV를 정리한 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가와무라의 칼날은 더 깊숙이 들어갔거든요. 다음 타겟은 하드디스크 사업부였어요. 그런데 이건 좀 달랐습니다. TV는 적자 사업이라 버려도 이해가 됐는데 하드디스크는 흑자를 내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세계 시장 점유율 3위 안에 드는 핵심 사업이었죠. 당연히 반발이 거셌습니다. 사장님, 이건 진짜 아닙니다. 이 사업은 돈을 벌고 있어요. 사업부장이 항의했지만 가와무라의 논리는 달랐어요. 지금은 흑자 맞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3년마다 수조 원씩 설비 투자를 해야 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웨스턴 디지털이나 시게이트 같은 애들한테 밀려서 결국 적자로 돌아설 겁니다. 그때 가서 팔려면 활값에 넘겨야 해요. 지금이라도 좋은 값에 팔아야 합니다. 결국 하드디스크 부문은 2012년 웨스턴 디지털에 매각됐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2016년엔 국제전기를 팔았고 2019년엔 히타치 화학을 매각했습니다. 의료 영상 진단 사업도 팔아치웠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들이었냐면 각각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브랜드를 가진 효자 사업들이었어요. 해외 가전 부문이랑 금속 사업까지 통째로 정리하니까 외부에선 이런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저거 회사 청산하는 거 아니야? 숫자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히타치가 거느리고 있던 자회사가 무려 400개가 넘었거든요. 이걸 200개로 반토막 냈어요. 게다가 상장돼 있던 자회사들을 상장 폐지시켜서 본사로 완전히 흡수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회사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움직이니까 본사가 컨트롤을 못했던 거예요. 같은 그룹인데도 서로 경쟁하고 기술도 공유 안 하고 심지어 본사 지시도 안 듣는 경우가 있었죠. 가와무라는 이걸 하나의 히타치로 통합했습니다. 의사결정이 훨씬 빨라졌고 중복 투자도 사라졌어요. 뼈를 깎는 고통이었지만 살이 붙을 수 있는 몸을 만든 겁니다. 대수술을 끝낸 히타치는 새로운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매각으로 확보한 돈이 수조 원 단위였거든요. 이걸 어디에 쓸 거냐가 관건이었죠. 가와무라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물건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데이터로 문제를 해결하는 회사가 될 겁니다. 2021년 글로벌 로직이라는 IT 솔루션 기업을 인수하면서 하드웨어 제조업체 탈피를 공식 선언한 겁니다. 사실 그 준비는 훨씬 전부터 시작됐어요. 2016년에 루마다라는 IoT 플랫폼을 이미 만들어뒀거든요. 처음 들으면 뭔 소린가 싶죠? 쉽게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 히타치가 납품한 지하철 열차가 있다고 칩시다. 예전엔 그냥 열차만 팔고 끝이었어요. 고장나면 부품 팔고 그게 사후 서비스의 전부였죠. 그런데 루마다가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열차의 센서를 수백 개 달아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예요. 브레이크 패드가 얼마나 닳았는지, 모터 온도가 정상인지, 바퀴 베어링에 미세한 진동이 생겼는지 전부 다 체크합니다. 그 데이터를 AI가 분석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3호선 7번 열차의 브레이크 패드가 2주 뒤 교체 시점입니다. 지금 주문하시면 고장 없이 정비 가능합니다. 지하철 운영사 입장에선 혁명이에요. 예전엔 열차가 고장나서 선로에서 멈춰 서야 문제를 알았거든요. 출근 시간에 열차 한 대가 써버리면 수십만 명이 지각하는 대혼란이 벌어지죠. 근데 루마다 덕분에 고장나기 전에 미리 부품을 갈아 끼우니까 지연이 거의 안 생기는 겁니다. 히타치는 단순히 열차를 파는 게 아니라 열차가 절대 안 서는 서비스를 파는 거예요. 당연히 운영사들은 기꺼이 돈을 냅니다. 한 번 내고 끝이 아니라 매달 구독료를 내는 구조죠. 이 디지털 솔루션 사업이 지금 히타치 전체 이익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루마다로 소프트웨어 기업의 면모를 갖춘 히타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글로벌 시장 재패였죠. 2020년 히타치는 엄청난 베팅을 합니다. ABB라는 스위스 기업의 송배전 사업부를 통째로 사들인 거예요. 인수 금액만 11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딜이었냐면 이 한 방으로 히타치가 전 세계 송배전 시장 1위에 올라선 겁니다.
왜 하필 송배전이었을까요? 가와무라의 눈에는 미래가 보였던 거예요.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외치면서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었거든요. 문제는 재생에너지가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해가 안 뜨면 태양광은 멈추고 바람이 안 불면 풍력도 멈춰요. 그럼 전력망이 혼란에 빠지죠. 여기서 히타치의 기술이 빛을 발합니다. 루마다 기반의 AI가 전국 송배전망을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거예요. 제주도 풍력 발전이 갑자기 줄어들면 순식간에 서울 화력 발전을 늘리고 낮에 남는 태양광 전기는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밤에 쓰게 만드는 식이죠. 각국 정부가 수조 원씩 들여서 전력망을 스마트화하고 있는데 그 핵심 기술을 히타치가 쥐고 있는 겁니다. 돈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철도 쪽도 강화했습니다. 2021년엔 프랑스 탈레스의 철도 신호사업부까지 인수했거든요. 이제 히타치는 열차도 만들고 선로 신호 시스템도 만들고 운영 소프트웨어까지 다 제공하는 원스톱 기업이 된 거죠. 런던 지하철, 이탈리아 고속철, 인도 메트로까지 히타치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숫자로 보면 더 극적이에요. 예전 히타치는 매출의 80%를 일본 내수에서 벌었거든요.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매출의 60%가 해외에서 나와요. 진짜 글로벌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겁니다. 15년간의 피눈물 나는 구조조정이 끝나고 2024년 히타치의 실적표가 나왔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줬어요. 영업이익률이 10%를 넘어섰거든요. 2009년에 마이너스 8%였던 회사가 플러스 10%로 돌아선 겁니다. 단순 계산으로 18%포인트가 개선된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같은 기간 도시바는 파산했고 샤프는 대만 기업에 팔렸으며 파나소닉은 간신히 버티는 수준이었거든요. 재무 구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빚더미에 앉아있던 회사가 이제는 현금을 수조 원씩 쌓아두고 있습니다. 은행 눈치 보면서 이자 갚느라 허덕이던 시절은 완전히 끝난 거죠. 신용등급도 투자 부적격에서 최우량 등급으로 껑충 뛰었고요. 사업 구조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예전엔 수백 개 사업을 하면서도 정작 뭘로 돈을 버는지 본인들도 몰랐어요. 지금은 딱 3개로 정리됐죠. 디지털 솔루션, 에너지 인프라, 철도 시스템 이 셋이 매출의 90%를 책임집니다. 그리고 셋 다 수익률이 2자릿수예요. 애물단지는 다 버리고 돈 잘 버는 것만 남긴 겁니다.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2009년 바닥일 때 주당 200엔 밑으로 떨어졌던 히타치 주식이 2024년엔 4,000엔을 돌파했습니다. 15년 만에 20배가 오른 거예요. 이 회사가 망한다며 주식 던졌던 사람들은 땅을 치고 후회했겠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100년이 넘은 거대 조직이 관성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보통은 못 바뀝니다. 우린 원래 이렇게 해왔어. 예전엔 이게 잘 됐는데 라며 과거에 매달리다가 사라지죠. 히타치는 달랐어요. 정체성을 통째로 갈아엎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에요. 냉정한 자기 객관화와 실행력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히타치의 부활 스토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최근 단행한 대규모 인수합병들이 진짜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증명해야 하는 단계거든요. 루마다가 클라우드와 AI 시대에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에너지 사업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것도 부담입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히타치는 분명합니다. 침몰 직전까지 갔던 일본 대기업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보여준 최고의 사례죠. 뼈를 깎는 혁신으로 다시 우뚝 선 히타치가 앞으로 그려갈 새로운 100년, 지켜볼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